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진우 선생입니다. 얼마 전에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문제는 잘 봤다 이런 학생들도 있겠죠. 시험을 잘 봤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봤다는 기준은 뭘까요?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6월 모의평가 시험으로 대학 가십니까? 아니죠. 이 점수로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을 듣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6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 완전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뭐라 썼습니까? 공부라고 썼죠. 그죠? 여기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시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공부와 시험 공부는 뭐가 다를까요? 제가 사실은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느 날 이제 맞춤법과 관련된 받아쓰기죠. 초등학교 1학년이 하는.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공부했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예언인데 예언아 너 공부했니? 그랬더니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죠. 너 시험 공부했냐고. 그랬더니 공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와 시험 공부는 전혀 다르다. 이걸 모르면 절대 시험을 잘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공부와 시험 공부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차이를 오늘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차이를 아는 게 바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은 착각하니까요. 공부와 시험 공부가 다르다는 걸 모르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공부란 뭘까요? 공부란 지식의 확장이 공부입니다. 여기서 이 확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공부죠. 공부를 하면 당연히 아는 게 많아져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보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시험 공부란 무엇일까요? 시험 공부란 바로 문제를 잘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언제 합니까? 시험 공부는요. 바로 시험 보기 전에 하는 겁니다. 공부는 언제 하는 거죠? 평소에 하는 거죠.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고 시험 공부는 시험 보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문제집만 열심히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집만 열심히 푸는 학생들은 사실은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 시험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 그냥 EBS만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EBS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사실 공부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말이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도 초기에는 시험 공부를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시험 공부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득점으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3등급, 2등급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점이나 1등급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뭐가 안 된 걸까요? 공부가 안 된 것이죠. 그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하지만 시험은 못 볼 수 있습니다. 왜 난 시험을 못 봤지?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공부와 시험 공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법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혹시 화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화법은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대화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 다음은 뭐가 나오냐면 토의가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토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토의와 토론을 섞어놓은, 이 두 가지를 섞어놓은 협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이 대화와 유사한데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는 면접이 나오고요. 그리고 발표와 연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이 순간 화법에 이것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공부를 한 게 아닌 겁니다. 선생님 저 공부했는데요. 문제를 푼 거죠. 문제풀이란 거죠. 공부라는 건 지식의 확장입니다. 이 조건반사 지문을 보시면 나오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건 대뇌 피지를 통해서 하거든요. 기억되어야 하는 거죠. 공부는 기억입니다. 화법에 뭐가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화법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화법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한 겁니까? 화법 문제를 푼 거죠. 왜?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화법에 이것이 있다는 걸 알고 기억하고 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토의는 뭐라는 겁니까? 토의는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토론은 뭔가요? 토론은 싸우자는 거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자입니다. 싸우자 귀신나도 아니고 싸우자야. 그런데 토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라는 건 뭐냐? 해결은 대안이거든요. 이 대안을 먼저 뭐 하냐면 탐색해야 됩니다. 탐색한 대안 중에 가장 괜찮은 대안을 도출해 내고요. 그리고 그 도출한 대안을 평가해야 되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항상 화법에서 토의를 가르칠 때는 토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로 나오게 된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하거든요. 기억이라는 게 바로 공부죠. 그런데 토의에는 사회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회자가 하는 일을 보면요. 먼저 문제를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토의의 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토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 곧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고요. 열나 사람들이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석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요약도 하고요. 정리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탐색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토의 안에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달라진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충을 합니다. 그 절충한 것을 가지고 대안을 도출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안이라고 하는 건요. 토의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EBS 문제든 어떤 문제집을 푸는데 화법에서 토론과 관련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 거기 대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은 토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 지금 방금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 토론과 관련된 문제에서 대안이 나오면 그게 답일 확률이 높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 말, 그게 바로 시험 공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아는 것이 바로 공부죠. 사실 6월 평가원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했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6월 평가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1번 문제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2번 문제는 바로 이것과 관련된 문제였으니까요. 선생님이 실제로 강의를 할 때요. 화법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야, 니네 있잖아. 토의에 이런 걸 물을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그렇게 나올까? 반신반의했겠죠. 이걸 6월 평가원을 보고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의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토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잘 기억해 뒀으면 문제도 쉽고 빨리 풀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3번 문제이죠. 자, 그러면 3번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한번 잠깐 제시문의 전부가 아니고요. 아주 일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제시문을 보실게요. 자, 여기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고택 주인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있거든요. 다음 장을 보시면 고택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 과장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잠깐 저를 보도록 하죠. 3번의 제시문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잠깐 정리하면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된대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헤맸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문제를 보시면요. 3번에 이렇게 길게 보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었죠. 자, 이 보기 있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선택지가 나왔는데요. 이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 선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택 주인에게 고택 개방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데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자, 그럼 저를 보시죠. 이것에 대해 공감할 것을 요구하래요. 어머나 세상에. 왜? 이미 공감하고 있죠?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왜 그걸 공감하라고 요구합니까? 이미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고택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왜 요구합니까? 그래서 틀렸거든요. 이게 답이었다 이거죠. 자, 그럼 왜 이 문제의 정답률이 낮았을까요?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그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요, 뇌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저는 특히 뇌 용량이 한계가 아주 많습니다. 늙었기 때문이죠. 자, 제시문을 읽고 나면 우리의 뇌 속에는 제시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번 문제를 푸는 순간 이미 제시문의 반은 지워졌어요. 반은 뭘로 찾냐면 1번으로 찾죠. 그 다음 2번 문제를 푸는 순간 나머지 반도 싹 지워지고 2번 문제로 찾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풀었던 기억만 남아있고 제시문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3번 문제가 딱 등장을 했는데 이 3번 문제는 더구나 보기까지 있고 보기가 열나 길어요. 뭐라 해. 여기까지 읽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리고 선택지를 읽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신 다음에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놀랍게도 보기의 문제는 지문 다음 번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보기 문제가 첫 번째 나왔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 나왔을 때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세 번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시문에 대한 기억은 사라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보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 보기 없이 문제를 풀더라도 풀리는 문제가 96%입니다. 그럼 왜 학생들이 어려워하느냐? 제시문을 보지 않고 보기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화법에서 이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화법에서 이걸 몰랐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 유평 시험을 보는데 자신이 제시문에서 답안을 도출해야 되는 것을 보기에서 열심히 찾았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제시문에 있는 것인데 보기만 보면서 풀려다가 틀렸거나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나는 문제풀이에 대한 게 약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법만 그럴까요? 아니죠. 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작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과 문법이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틀리면 정말 심각한 데미지를 입죠.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을 잘해야 되는데 작문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요. 글을 쓰려면 생각을 해야죠. 이걸 구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쓸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뭘 하나요? 구상한 것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죠. 자료를 다 찾은 다음 뭘 하냐면 개요를 만들고요. 이 개요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되죠. 물론 자료는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직접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이 글쓰기를 할 때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죠. 다 쓴 글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고쳐쓰기를 하죠. 자, 그러면 구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구상하기가 자료와 개요 묶여 있는데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구상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뭘 쓸까? 어떤 것에 대해서 쓸까?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쓸까?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할까? 그 순서에 따른 내용은 뭐라고 할까? 그리고 이 내용에 맞게끔 어떤 자료를 찾을까?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만약 구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보기는 누구의 생각을 써본 것이고 밑엔 자료다라고 나오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한번 이 순서대로 표시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죠. 작문이 이와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작문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럼 뭐만 한 거죠? 그냥 열심히 문제만 푼 거죠. EBS 문제만.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옵니다. 궁극에 가면. 그러면 지금 이건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시험 공부는 뭔가를 한번 볼 텐데요. 8번 문제가 많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8번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보기가 주어져 있는데 이 보기가 바로 글쓰기 전략입니다. 자, 먼저 기억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억에 답사 참여자 선정 과정을 밝혀 답사의 취지를 드러내자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저를 잠깐 보시죠. 이 문제를 보면 보기에 전략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전략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전략 다음에 글이 있습니다. 글이. 그래서 이 전략에 없는 것, 이 글 속에 전략이 아닌 것 찾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전략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 길게 나와 있는 전략 중에 이 뒷부분에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이 뒷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끝에 말하는 걸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요. 끝부분에 다 있어. 다 지워지는 거야. 답이 없네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8번 문제 풀 때 이거 찾다가 답이 있었어. 그럼 뭐냐면 진짜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이야. 그럼 뭐냐면 이 말과 글을 비교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답이 없었어. 자, 지금 중요합니다. 답이 없었는데 그 순간 왜 답이 없지 하면서 이것만 다시 본 학생은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없는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중요한 것에서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낼 수도 있죠. 이게 함정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안 도출됐을 때 내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보셨어야죠.
여기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답사에 참가할 사람을 선정했대요. 답사에 참가한 사람을 선정했대요. 자, 그러면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시문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위에 있는 거 다 넘기고요. 얼마 전 땡땡 신문에 우리 학교 근처에 아우라지 베개 용암이 천연기념물 어쩌고에 실렸다. 이 기사를 본 친구들은 참 재밌어하면서 궁금해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베개 용암을 직접 답사하고, 자, 동아리에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동아리에서는 베개 용암을 직접 답사하고, 자, 저 한번 보시죠. 동아리에서 그냥 답사 간 겁니다. 동아리에 있는 사람 중 누구가 할지 뽑은 적이 없어요. 선정은 뽑는 거거든요. 선거할 때 선자니까 아무도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뽑았는데 왜 뽑았다고 하냐 이거죠. 근데 왜 틀렸을까요? 앞부분에 있어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보고 답이 안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답이 있을 거니까 그 앞부분을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쉽게 처음부터 풀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앞부분에서 딱 찾았어. 그래서 이 문제를 맞았어요. 그런데 실제 모의고사는 잘 못 봤어. 왜 그럴까요? 그건 그 학생이 중요한 것만 중심으로 보지 않고 다 보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다 보면 안 됩니다. 시간 내에 못 풀거든요. 중요한 것만 보면서 풀고 안 풀릴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고 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문법을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문법이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문법 문제는 잘 맞습니다. 왜 문법은 잘 못하는데 문제는 잘 맞을까요? 저는 뭘 알고 있냐면요. 문제에 나오는 게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빨리 하는 것이죠. 문법을요, 너무 자세하게 오래 하면요, 절대 문법을 잘할 수 없습니다. 문법을 잘 하시려면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법에 뭐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제 시험을 잘 풀기 위한 문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문법 공부라는 건 뭐냐? 다음과 같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문장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딱 물었더니 한 40%의 학생들이 주어요 한단 말이에요. 뭘 주어? 그렇죠? 주어가 아니라 사실은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학생들은 주어라고 생각했을까요? 잘 몰라서죠. 공부를 못해서입니다.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잘 보세요. 주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어란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서술어에 대한 누가 무엇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서술어는 뭔데요? 그럼 서술어는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술어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서술어는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주어는 뭐냐면 서술어에 대한 누가 무엇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목적어도 있겠죠. 부사어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울 때 정확한 개념으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게 바로 문제풀이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법 6평에서 실제 했던 걸 하나 보면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법과 관련된 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 화면 한번 보실게요. 높임법에 대해서 보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체는 주어, 상대는 청자,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라고 알려줬죠. 그런데 이때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부사어인지 모르면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넘겨서 한번 볼게요. 선택지 한번 5번을 보시겠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미음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쓰면서요.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시고라는 말이 서술어예요. 왜냐하면 어쨌다고 모셨다고. 이게 서술어죠. 그러면 서술어에 대한 주어는 서술어에 대한 누가 무엇이죠? 누가 모셨습니까? 누가 모셨죠? 우리가 모셨죠. 우리가가 주어죠. 그러면 누구를 모셨습니까? 할머니를 모셨죠.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럼 목적어에 대한 게 객체거든요. 따라서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문법 문제를 학생들이 왜 틀렸느냐? 그건 바로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잘 풀기 위해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문제만 풀지 마시고 문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자 했던 화법과 작문과 문법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 6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 완전 분석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리가 좀 되십니까? 사실은요, 공부와 시험 공부가 다르다. 이것 자체가 어쩌면 논쟁거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서와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라는 건요, 글을 읽는 것이죠.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바로 뇌로 읽어야죠. 뇌로 안 읽으면 안 되죠. 이게 독서를 뇌로 하는 거, 그게 인간입니다. 독서를 눈으로 하는 거, 글자 읽는 거 있잖아요. 아메바, 뭐 이런, 그렇죠? 삼엽충 이렇게 되는 거야. 독서는 뇌로 하는 거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 그죠? 생각하지 않는 독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을 것이냐? 중요한 것을 읽어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읽으면서 그 중요한 것들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은 있잖아요. 한 문장만 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지문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6월 국어 B형에 나왔던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의 대표적인 것 단한단설합니다. 여기에는 직선, 원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내는 것을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한단서가 바로 결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의 연속적 크기 변화라고 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운동시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셋째 줄에 보시면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이게 바로 거리를 측정하는 운동시차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첫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도로에 중앙선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멀어 보인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맨 끝에는 좀 넓게 조금씩 좁아지는 겁니다. 조금씩 좁아져서 끝에는 많이 좁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금을 긋고 조금씩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게 바로 결기울기입니다. 그럼 운동시차란 뭐냐? 운동시차란 차 안에 있는 어떤 한 남자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차 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 있는 나무는 차가 슝 하고 가면서 연락 빨리 가죠. 정말 빨리 갑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산은 어떠냐면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은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운동 시차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 자, 문제 보면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문제 볼게요. 가에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여우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니까 대충 그려볼게요. 자, 여우가 한 마리 있고요. 이쪽에 이제 다람쥐가 있습니다. 다람쥐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눈이 초롱초롱한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같나요? 자, 다람쥐를 그렸습니다. 다람쥐가 지금 도토리를 먹고 있었는데 여우를 발견했어. 자, 이 지문을 잘 읽어보면 다람쥐는 여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랑 달라요. 어디 있는지 안 보여. 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직각 방향이 이쪽으로죠. 여우가 직각 방향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다람쥐가요. 죄송해요. 다람쥐가 직각 방향으로 왜 가느냐? 만약 이 여우가 가까이 있었다면 여우가 빨리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 멀리 있다면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자, 이 문제가 지금 뭐와 똑같습니까? 바로 운동시차와 똑같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제 이게 EBS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EBS 지문에 나와 있는 단한 요인에 이 그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구글에 단한 요인을 쳤어요. 단한 요인을 쳤더니 이게 다 떠요. 그걸 한 번만 찾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만 그걸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 문제 다 맞았습니다. 공부라는 건요, 지식의 확장이거든요. 절대, 제가 말씀드릴게요. EBS만 해서는 절대 대학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EBS 지문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EBS 지문에 나온 것을 확장해야 됩니다. 뭘로? 그냥 인터넷에서 구글로 검색하면 나와요. 관련된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직접 자기가 손으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눈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독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넘어가서 이제 문학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도 사실은 문학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문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독서가 많이 어려워져서 대부분 독서를 더 어렵게 생각하고 독서 문제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시라는 걸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에서 사실 묻고 있는 것은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걸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화자와 청자와 그 다음에 상황과 반응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6월 시험에 나왔던 시를 하나 잠깐 보면서 제가 이 시 설명을 해볼까 하거든요. 이게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국어 B형 38에서 40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하종호의 동승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국절을 타고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서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잔무하러 사무실에 가는 길이었죠. 저들은 뭐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막 귓속말을 주고받죠. 근데 나는 내가 너무 천박한 호기심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히 차창 밖을 고개를 돌렸더니 깃털 색깔이 다른 여러 새들이 서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시아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천연하게는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겠죠. 그렇게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 아닐까라고 끝났죠.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사람은 화자가 나죠. 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독백이 되겠죠. 그죠? 지금 상황이 뭡니까? 이 시의 상황은 지금 근무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무하는 길에 아시안의 남녀를 보게 되죠. 이 아시안 남녀를 보는 나는 천박한 호기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죠? 사실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들도 근무하러 가죠. 그럼 결국은 나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왜 외국인이라고 안 했을까? 아시안이라 그랬거든? 사실 나도 뭐야? 나도 아시안이죠. 나도 저들과 똑같은 아시안인데 나는 저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차별 지으면서 바라봤던 거죠. 그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승이라고 하는 시의 제목의 핵심은 뭘까요? 같이 타고 가는 거죠. 즉 앉은 자리만 같은 지하철을 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EBS에 나왔던 시거든요.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죠. 자, 40번 문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 40번 문제도요. 지금 한번 CG 보시겠습니다. 이 40번 문제도 바로 보기가 주어진 문제였고 세 번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 문제 보시죠.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 보기가 나왔어. 그러면 선택지에서 제시문에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저희들은 서로에게 긍정적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말이 안 되죠. 저 한번 보시죠. 저희들은 자기들끼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관심을 갖고 있죠.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 무관심해하죠. 나는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시고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오늘 이것만 잘 알아도 많은 걸 얻어가신 거예요. 보기가 주어지고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문학에서. 보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다면 여러분들 보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제시문과 선택지를 비교해 보세요. 사실 거기에 답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짧거든요. 이 짧은 보기 안에 4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걸 물으면 하나만 만들어서 찾으면 되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걸 물으면 여기에 4개를 넣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은 앞에 있는 제시문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맞았나 틀렸나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과정으로 이 문제를 풀었느냐죠. 적절하고 올바른 과정으로 푼 사람들만이 다음에 잘 볼 수 있거든요. 자, 6월 평가 못 봐도 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문제풀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이 되겠네요. 소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소설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내가 만약 EBS를 공부하는데 또는 다른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소설부터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소설은 줄거리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분야가 많거든요. 소설은 줄거리만 알아도 그냥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소설의 특징이 뭐냐? 제시문이 길다는 겁니다. 긴 제시문을 빨리 풀 수 없기 때문에 소설은 줄거리만 알아도 맞출 수 있다. 근데 그때 줄거리를 어떻게 외울 것이냐? 바로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도를 그리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백화점에 사장이 나와요. 근데 이 백화점 사장은 어릴 때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한 소방대원이 이 사람을 구해줘요. 그러면서 내 딸한테 가서 아빠가 딸을 사랑했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얘는 이 딸한테 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딸 얼굴 보고는 잊어버려요. 그 일을. 그런데 얘는 사촌형이 있어요. 그 사촌형이 나 여자 문제가 있는데 약간 연예인 여자랑 무슨 트러블이 있는데 해결 좀 해줘. 그런데 얘가 찾아갔는데 이 여자를 잘못 알고 이제 이 여자가 대역을 하던 스턴트우먼인데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파악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사실은 소설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서술자랑요. 서술상의 특징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문제 보시죠. 자, 중약 줄거리에 넷째 줄에 보시면 셋째 줄에 친일 행위를 한 백주사입니다. 백주사 친일 행위했다가 해방돼서 뺏겼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넘어가 보면 둘째 줄에 백주사의 몰락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상황을 비판한다. 해방을 비판하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습니다. 소설 문제가. 그 다음이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지금 지문이거든요. 지문인데 이 지문에 보면 뭐라냐면 셋째 줄, 넷째 줄에 보시면 우리의 생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에 보시면 끝에 생활 철학은 오늘의 터득한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둘째 줄에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사람을 옹호했다 그랬거든요. 틀렸죠. 저를 보실까요? 자, 제가 지금 정말 빨리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소설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 소설 있잖아요. 보기가 주어졌는데 세 번째 문제고 적절하지 않은 건 묻기였어요. 그럼 보기 보지 말고 제시문 보고 풀면 풀렸다고요. 생활 철학에 대해서 터득한 게 아니다 했어요. 제시문에. 선택지는 생활 철학을 터득했대요. 너무 쉬운 건데 왜 틀렸느냐? 세 번째 문제까지 가자. 머릿속이 하얘진 거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 겁니다. 그리고는 보기만 열심히 본 거죠. 보기만 보고 풀려니까 풀려? 제시문에 나와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야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험을 지배하려면요, 시간을 지배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항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5개, 15개, 15개에서 4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독서면 그것부터 푸세요. 그리고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20에서 25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20분에 풀면 다 풀고 나면 20분이 남고요. 25분에 풀면 다 풀고 나면 5분이 남습니다. 5분이 남으면 마킹하고 거의 검토할 시간이 없고 끝나게 되거든요. 만약에 20분 안에 풀게 되면 정말 1등급이죠. 이건 그냥 끝입니다. 1등급 끝. 그런데 사실은 어려워요. 20분 안에 풀기란. 아마 20분에서 25분 사이에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시계를 보시면서 40분부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저도 시계 보면서 지금 강의 찍고 있거든요. 이게 47분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겁니다.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배할 수 없어요. 권투 시합 나갔는데 맞고 있는데 왜 다운되는 줄 압니까? 얼마나 더 맞아야 되는지 몰라서. 이거 지금 아픈데 얼마나 더 맞아야 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몇 분 남았는지도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세요. 20분에서 25분 안에 15문제씩 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제 시간 안에 다 푼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시간에 맞춰 풀기 위해서 마구 풀다가 틀리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몇 분 안에 풀고 있는지를 알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의 소통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좋은 대학으로 가게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9월 평가원까지 제 강의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가 진짜 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하기 싫은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를 잘할 수 없어서 공부가 하기 싫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있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공부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셔서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을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